서울 변두리 허름한 간판 아래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통의 박할매 욕쟁이 곰탕집이죠. 이 집의 주인인 박말순 할머니는 75의 나이에도 주방을 쩌렁쩌렁하게 호령하는 여장부입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할머니가 이 동네 건물만 3채를 가진 알부자라는 사실을요. 현금 자산만 수십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마솥에 불을 지피던 박할머니가 억소리와 함께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끓어오르는 주방 바닥에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는 순간 3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던 곰탕집 시계도 멈춘 것만 같았죠. 119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고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 때나 되어야 콧배기를 비칠까 말까 하던 삼남매가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번개처럼 달려온 겁니다. 큰아들 정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고 둘째 딸 미영은 머리도 못 빗은 채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막내 아들 민호도 헐레벌떡 병원 로비로 들어섰죠.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떡해. 셋은 경쟁하듯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물 젖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아들 정수가 눈물을 훔치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형, 어디가? 막내 민호가 묻자 정수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 단속해야지. 어머니 없으면 누가 챙기냐? 말은 그럴싸했지만 정수의 발걸음은 곰탕집을 향해 거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삼남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건강보다 더 급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가게 안쪽 방, 낡은 장롱 깊숙이 숨겨진 금고였습니다. 정수는 텅 빈 가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익숙하게 안방 문을 열고 장롱을 뒤졌죠. 마침내 묵직한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어머니 생신, 아니면 아버지 기일? 몇 번의 시도 끝에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통장도 누렇게 변한 땅 문서도 옥도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건 하얀 종이 한 장뿐.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할머니의 비뚤배뚤한 글씨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 관리는 김군에게 맡긴다. 정수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김군? 3개월 전에 들어온 그 새파란 주방 보조 녀석? 설마 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핏줄인 자식들을 두고 굴러온 돌한테 전 재산을 맡겼단 말입니까? 정수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텅 빈 가게를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정수는 동생들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알렸습니다. 삼남매는 그 길로 다시 가게로 몰려갔습니다. 마침 가게 뒷마당에서 핏물을 빼고 있는 김군이 보였습니다. 29살의 건장한 청년 김도영. 그는 자식들이 들이닥친 줄도 모르고 묵묵히 솥뼈를 씻고 있었죠. 너 이 자식?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짜고짜 정수가 김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둘째 미영은 김군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막내 민호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김군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정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사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지시하신 일입니다. 뭐, 지시? 엄마가 너한테 재산을 다 맡기라고 지시했어? 내가 뭔데? 미영이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김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제분들이 오시면 곰탕이나 한 그릇씩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자식들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곰탕 한 그릇 먹고 떨어지라니요. 100억 자산가 어머니의 대우치고는 너무나 박했습니다. 자식들은 김군을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김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변호사 공증을 받은 위임장입니다. 사장님이 의식을 찾으실 때까지 가게와 자산의 임시 관리인은 접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진짜 서류였습니다.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녀석 정체가 뭘까요? 3개월밖에 안 된 알바생이 어떻게 어머니의 신임을 얻어 재산 관리까지 맡게 된 걸까요? 자식들은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군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이 곰탕집에 취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형, 이거 수상해. 멀쩡한 대기업 그만두고 곰탕집 주방 보조? 이거 100% 사기꾼이야. 막내 민우가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기꾼 치고는 너무 엘리트잖아. 혹시 꽃뱀 아니야? 아니, 꽃제비? 미영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네 CCTV를 확인하던 정수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 할머니가 쓰러지기 이틀 전 김군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자식들을 볼 때와는 달리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엄마가 저놈한테 홀린 거야. 젊은 놈이 노인네 꼬셔서 유산 가로채는 거 뉴스에서나 봤지 우리 엄마가 당할 줄은 몰랐네. 자식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김군은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로움을 파고든 치밀한 사기꾼 혹은 내연남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뺏긴 통장을 되찾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자식들은 김군을 쫓아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가게 앞에 와서 사기꾼 물러가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 예사였고 손님들이 밥 먹는 테이블을 엎기도 했습니다. 김군은 묵묵히 엎어진 깍두기 접시를 치우며 손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군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 모습이 자식들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미영이 김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탈의실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낡은 가방 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보자마자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일치.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이름 부분이 잉크로 번져 있어 누구와 누구를 대조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에서 소설이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유전자 검사야. 불일치라고 나오긴 했는데
혹시 엄마가 젊었을 때 낳은 숨겨진 아들 아니야? 뭐, 숨겨진 아들? 정수와 민호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고생할 때 잠깐 만났던 그 김씨 아저씨 있었잖아. 엄마가 그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한숨 쉬던 거 기억나? 이 김군이라는 놈 성도 김씨잖아. 미영의 추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처음엔 친자인 줄 알고 검사했는데 불일치 떠서 실망한 거 아닐까? 아니면 친자인데 우리한테 숨기려고 가짜 서류 만든 걸 수도 있어.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습니다. 사기꾼이나 내연남이라면 법적으로 싸워볼 만하지만 만약 진짜 핏줄이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배 다른 동생이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면 재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이제 김군을 도둑이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공포가 되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서 얘가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라도 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자식들은 병원 중환자실 앞을 지키며 김군의 면회를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보다 김군과 어머니가 만나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일주일 뒤 기적처럼 박 할머니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삼남매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수예요.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나 미영이야. 몸은 좀 어때? 자식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밥 줘야 하는데. 가마솥 불 꺼야 하는데. 의사가 들어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 증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가족도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어머니 어쩌나 하며 울상을 지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면 김군에게 써준 위임장이나 각서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계약이라고 우기면 승산이 있어 보였죠. 형, 오히려 잘 됐어. 엄마 치매 진단서 끊어서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하자. 그럼 재산관리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어머니의 병실을 나오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고 병실에 정막이 흐르는 새벽 2시,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군이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찾아온 것이었죠. 김군은 침대맡에 앉아 할머니의 야윈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그때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니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던 박 할머니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낮에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곰탕 국물을 우려내던 그 깐깐하고 매서운 여장부의 눈빛 그대로였죠. 김구나, 애들 갔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김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쉿, 조용히 해라. 밖에 누가 들을라.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멀쩡하다고 하면 저놈들이 또 재산 내놓으라고 들들 볶을 거 아니냐. 치매인 척이라도 해야 내가 좀 살지 않겠냐. 할머니는 자식들의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자식들이 자기 걱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일부러 정신을 놓은 척 연기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김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좀 불러라. 내 유언장 다시 써야겠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가게 앞에 악덕 알바가 치매 노인 등쳐먹는 집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발길을 돌렸고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군은 묵묵히 주방을 지켰지만 그의 어깨는 점점 처져갔습니다. 밤 11시 영업이 끝난 가게에 김군은 홀로 남아 가마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가마솥 뚜껑을 적셨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박 할머니였습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겁니다. 사장님, 여기를 어떻게... 답답해서 왔다. 내 새끼 같은 가게가 꼴이 이게 뭐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김군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군아, 많이 힘들지? 저 독한 것들 등살에 내가 고생이 많다. 김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죄인인걸요. 죄인. 김군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단어였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김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할머니의 숨겨진 아들도 내연남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원망 많이 했다. 젊은 날 내 돈 떼먹고 야반도주 했을 때는 진짜 잡아 죽이고 싶었어. 그렇습니다. 30년 전 박 할머니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믿었던 동업자가 갯돈을 들고 도망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오로지 돈과 일에만 매달려 자식들도 살갑게 챙기지 못했던 거죠. 김군은 바로 그 도망간 동업자의 친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죽기 직전 손자인 김군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박씨 할매한테 가서 평생 속죄하고 갚아라.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벌써 굶어 죽었다. 명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였던 김군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분을 숨긴 채 이 가게에 들어왔던 겁니다. 월급도 마다하고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할머니는 김군이 들어오고 한 달 만에 그 사실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받아주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정성껏 자신을 모시는 김군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 아니다. 내 할아버지 죄는 곰탕 국물에 다 녹았다. 너는 이제 그만 짐 벗어라. 할머니의 말에 김군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과 죄책감이 뜨거운 곰탕 국물처럼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병원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오늘 내 유산을 정리하마. 다들 모여라. 자식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그들의 얼굴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돌아오신 거죠? 다행이에요. 그럼요, 어머니. 그 김군 놈한테 재산 주신다는 거 다 헛소리였죠?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싸늘한 눈으로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두툼한 봉투 3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자식들은 서로 먼저 잡겠다고 아우성치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큰아들 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땅 문서도
수표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바랜 낡은 장부와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둘째 미영도 막내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할머니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놈들이 평생 나한테 타가 쓴 돈 내역이다. 큰아들 봉투에서는 대학 등록금, 미국 유학 비용, 첫 번째 사업부도 막아준 돈, 두 번째 사업 자금, 합계 15억 8천만 원이라고 적힌 장부가 나왔습니다. 둘째 딸 봉투에는 결혼 혼수 비용, 아파트 전세 지원금, 손주 유학비, 합계 10억 2천만 원. 막내 아들 봉투에는 도박빚 청산, 합의금, 차 구매 비용, 합계 8억 5천만 원. 너희는 이미 받아갈 거 다 받아갔다. 아니, 넘치게 가져갔지. 내가 평생 솥뼈 고아 번 돈, 너희 밑 빠진 독에 붓느라 내 뼈가 다 녹았다. 자식들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남은 재산은요? 빌딩이랑 현금은 어쩌시고요? 정수가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은 재산 100억? 그거 어제부로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그리고 곰탕집 가게 하나 남은 건 김군에게 물려준다. 이게 내 진짜 유언이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노망난 게 확실해. 기부라니요. 우리를 거지로 만들 셈이세요? 김군 그놈한테 가게를 줘요? 우린 소송할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거라고요. 자식들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해라, 소송. 하려면 해. 근데 소송 비용은 있냐? 너희들 내가 꼬박꼬박 대주던 생활비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막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할머니의 호통에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캥거루족처럼 나이 50이 넘어서도 어머니 돈으로만 살던 그들에게 기부 소식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놈들아, 김군은 너희가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올 때 내 말똥무 해주고 똥기저귀 갈아준 놈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나한테는 그놈이 진짜 자식이다. 자식들은 씩씩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는 할머니와 김군,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김군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가게라니요.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김군을 일으켜 세우며 품에서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기름때 묻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뭡니까? 내가 30년 동안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준,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 곰탕 비법 레시피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욕쟁이 할머니 곰탕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비급이었습니다. 핏물 빼는 시간, 불 조절하는 타이밍, 소금 간 맞추는 비법까지 할머니의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돈은 독이다. 자식놈들한테 줘봤자 그놈들 인생만 망칠 뿐이야. 그래서 기부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다르다. 이건 너를 평생 굶지 않게 해줄 거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줄 거야. 땀 흘려 버는 돈의 무서움과 귀함을 아는 너한테만 주는 거다. 김군은 공책을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처음으로 김군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김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할아버지 빚은 이걸로 다 갚았다.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서로를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흘린 땀방울일 것입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 낡은 공책 한 권이 더 무겁고 값지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할머니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곰탕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간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할매 욕쟁이 곰탕. 점심시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주방에서는 김군, 아니 이제는 김 사장이 된 도영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곰탕을 토렴하고 있습니다. 맛이 변하지 않았냐고요? 천만에요. 손님들은 할머니 손맛 그대로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김 사장은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독거노인 무료 급식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베푸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삼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리고 초라한 행색에 중년 남녀 셋이 들어옵니다. 정수, 미영, 민호입니다. 소송하겠다고 변호사 비용을 쓰느라 남은 재산마저 다 까먹고 이제는 서로 내 탓이라며 싸우느라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들은 쭈뼛거리며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김 사장은 그들을 보고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말없이 뜨끈한 곰탕 3그릇을 내어줍니다. 고기를 듬뿍 얹어서 말이죠. 드세요. 사장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정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다가 목이 메어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가워진 가슴을 데웁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맛이자 뒤늦은 후회의 맛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고개를 쳐박고 소리 죽여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라는 것을. 김 사장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마솥에 불을 지킵니다. 박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족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따뜻한 곰탕 한 그릇 하시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00억 곰탕집 할매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